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오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몇 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오드에 대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강의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비타민D를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죠. 왜냐하면 거의 전 국민의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이 결핍한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주지시키고 많이들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오늘 요오드하는 그 의미도 조금 비슷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거의 우리 연구 자료에 의하면 거의 70%에서 그 이상 가까이 요오드가 부족한 상태로 많이들 이제 지낸다는 어떤 보고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족해진 원소 중에서 하나가, 영양소 중에 하나가 요오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한번 다 같이 공부를 해보고 여러분들도 요오드가 부족한지 한번 체크를 받는 것도 건강에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오드를 이제 공부해볼까 합니다. 일단 강의 먼저 듣고 오시죠. 할로겐족 원소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뜬금없이 왜 할로겐이냐? 요오드가 들어있는 족이 할로겐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오드가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한데요. 이걸 배우기 전에 할로겐족을 좀 배우셔야지 요오드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할로겐족은 주기율표상에서 1번부터 시작해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 때 17번째 있는 이 패밀리를 할로겐족이라고 부르고요. 불소죠.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이렇게 순서대로 있습니다. 할로겐족의 특성상 이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되게 아주 액티비티가 되게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되게 반응이 강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염소하고 불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브롬 같은 경우만 액체고 나머지는 고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반응이 되는 멜팅 포인트하고 보일링 포인트 자체가 불소하고 염소는 거의 영하 100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실온에서는 이게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가스 자체를 다른 것과 이렇게 결합시켜서 우리가 보통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몰라도 되고요. 일단 우리 실용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브롬이거든요. 이 브롬이 제 온도 자체에 보시면은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에서 제일 많이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이게 우리 생활에서 우리 몸에 갑상선에 영향을 주는 고이트로젠으로 제일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롬 검사를 하게 되죠. 그거는 이제 다음 강의 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오드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요오드의 중요한 팩타로서 같은 족속인 할로겐족의 이런 원소들이 요오드와 기량을 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불소가 들어있거나 염소가 들어있거나 브롬이 들어있는 이 모든 어떤 우리 환경적인 문제들을 최대한도로 제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오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불소는 많이 들어보셨죠. 치약에도 있고 가끔씩 우리도 옛날에 상수도에다가 불소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충치 사업을 한번 했었죠. 근데 불소의 어떤 위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그걸 반대하는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충치 하나 예방하는 거 외에는 효과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인체에는 저게 되게 불안전한 원소다 보니까 저걸 아무리 무엇과 결합해서 사용하더라도 우리 몸에 들어온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오드와 기량하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권하게 되고요. 그래서 스프레이 에어로졸이라든지 분무제 같은 데도 이 불소를 이렇게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어서 분무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만들었다가 환경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제 반대를 하면서 요즘은 사용량이 좀 줄고 있죠. 그 다음 염소인데요. 염소 딱 하시면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수영장 소독이죠. 딱 들어가면 냄새 확 나죠. 염소 소독을 보통 하게 되는데 상수도도 가끔씩 합니다. 염소 자체도 역시 할로겐족 원소 중에서 요오드와 기량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폭로가 좀 줄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수영장 갔다 오신 분들은 체내로도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로도 꼭 깨끗하게 씻으셔야 됩니다. 이게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듯이 1차 세계대전 때는 이걸 독가스 화학무기로 사용했었어요. 얼마나 독하면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라든지 섬유에 표백제로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PVC와 고무 합성에 필요한 재료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브롬입니다. 이 브롬이 난연제, 그러니까 연기가 나지 않게 만드는 어떤 재료들로 차량 내장재도 쓰이고요. 가전제품의 외장재료도 쓰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흔하게 쓰이게 되죠.
그 다음에 살충제, 균들을 죽이는 농약 같은 성분에도 브롬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밀가루 안에는 이렇게 밀이 잘 이렇게 응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쿠킹, 그러니까 밀을 굽는 데 있어서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원료로서 브롬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브롬 자체가 요오드에 기량하는 고이트로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하지 말자,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곳도 있지만 아직도 사용하는 나라가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필름 카메라 지금 많이 쓰고 있죠. 근데 필름 카메라의 감광제에도 브롬이 들어갑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내가 폭로되기 싫더라도 이런 차량 내장재라든지 가전제품의 예전재에 다 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죠. 저도 검사를 해보면은 기준치보다 약간 높아요. 그나마 제가 관리를 잘 한다고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체내 브롬 양이 조금은 나옵니다. 근데 몸이 안 좋으신 분들, 환경 호르몬에 노출돼서 몸이 계속 면역학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검사해 보면 브롬 수치가 많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최대한도 이런 것들을 폭로 안 되게 노력하셔야 되고, 폭로됐다면 얘를 빼주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죠. 이제 오늘의 이제 메인 이벤트 요오드입니다. 요오드는 할로겐족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체 필수 미량 원소입니다. 아주 필수라는 거 기억하시고, 미량 원소긴 하지만 실제 요구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밀리그램 단위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미량이란 말도 엄밀히 얘기하면 좀 틀립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로 사용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이거 말고도 우리가 알코올 용액하고 섞어서 우리 요오드 딩크제라 해서 소독제로 쓰죠. 이거는 광범위한 소독 효과가 나타납니다. 박테리아, 펑거스, 바이러스 이 모든 계통에 대한 균을 사멸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독제가 되죠. 이 요오드는 소독약 말고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체 내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요오드의 기능을 외우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거니까 되게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요오드의 기능은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관합니다. 요오드가 이 인체의 모든 세포에 작용합니다. 특히 그랜듈러 시스템이라 해서 분비를 하는 분비샘에는 다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상선도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죠. 유방에서는 우리 아기가 나올 때 젖을 만들어내죠. 자궁에서는 우리 여성분들이 생리할 때 혀를 만들어내죠. 난소 같은 경우에도 난자를 분비하죠. 전립선 같은 경우에도 남자들의 정액 가운데 일부분을 차지하는데 전립선에서 나오는 액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분비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요오드 결핍이 전립선에 문제를 유발하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침샘이 가끔씩 붓거나 안 좋아지는 경우도 요오드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췌장도 당연히 인슐린을 분비하는 분비 기관이니까 당연히 당뇨 환자들도 요오드의 영향을 받죠. 그 외에도 위장도 당연히 분비기관이죠. 피부 눈물샘, 눈물이 자꾸 마른다든지 이런 분들도 요오드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너무나 많이 간과되고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부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 자국민들 이제 자체 검사죠. 4,500명 가까이 검사했을 때 대략 한 70% 내외로 검사자의 70% 내외로 요오드 결핍이 나왔다는 보고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죠. 골수에서 면역세포 형성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 하면 대부분 백혈구죠. 그동안 저한테 배웠던 분들이라면 이 백혈구에 영향을 주는 게 비타민 C도 영향을 주죠. 비타민 D도 영향을 주죠. 이거 말고도 요오드도 역시 백혈구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비타민 C, 비타민 D, 요오드를 같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모든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흔한 거는 온도 조절이죠. 그래서 항상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에 자꾸 문제가 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은 요오드 결핍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요오드가 하는 다른 기능들은 대사 조절입니다. 메타볼리즘에 작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이 큰 3대 영양소의 대사에 요오드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신경과 근육 기능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이 요오드의 기능이 우리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강의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요오드가 얼마나 부족한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이렇듯이 요오드는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게 뭐 체온 조절뿐 아니라 면역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메타볼리즘에 관련된 것, 대사에 관련된 것, 그 모든 데 다 영향을 주고요. 특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갑상선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분비세밀 작용하는 여러 가지 올간, 기관에도 작용을 한다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우리 몸에 이제 영양소 공급이 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먹기는 먹는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요오드에 관련된 음식을 많이 먹는다. 미역이라든지 또는 뭐 김이라든지 이렇게 해조류를 많이 드신다. 그런데 내가 먹는 것만큼 내 몸에 그거에 기량하는 다른 안 좋은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얘가 같이 기량을 하는데 요오드보다 훨씬 더 그 작용력이 강해요. 브롬, 염소, 불소 이렇게 나타나죠. 위로 갈수록 액티비티가 강하다고 그랬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요오드하고 기량을 해서 요오드가 들어갈 자리에 얘가 대신 들어가는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오드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족해질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이제 분비샘에 관련된 암의 유병률 자체가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되게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후쿠시마 원전도 터졌죠. 원전까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속이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낮은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가적으로 나오는 어떤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왔을 때 데이터 상에서 일본 사람들의 그 각가지 분비샘에 대한 암 발병률 있죠. 그 뭐 갑상선, 유방, 난소 뭐 이런 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암 발병률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보다도 낮습니다. 그 이유를 들 때 요오드 섭취량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섭취량 자체가 거의 미리그램 단위로 먹게 되는데요. 그래서 10에서 15g 사이 자체를 먹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인데 그게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미역국을 따지면은 미역국 6그릇 가까이를 먹는 거예요. 거의 매일. 그분들이 이제 미역국만 먹는 게 아니겠죠. 여러 가지 이제 식단에서 먹을 때마다 그만큼의 요오드가 많이 든 해조류들을 매일매일 식단에서 먹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에 비하면 되게 무지막지하게 낮은 수준으로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오드 결핍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요오드가 얼마나 결핍할 수 있느냐 또는 내가 과연 요오드 결핍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되게 중요한 팁이 될 것 같고 이 강의를 듣는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되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번 강의 때는 그 자료가 수집이 돼서 거의 이제 레포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동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